미술품하고 일반 사치품하고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어. 미술품 천장이 없어. 바닥도 없고 상방 하방이 없어. 하방으로 가면 빵원도 되고요, 상방으로 가면 이제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매번 생각해보면 딱 이유는 하나예요. 종이야, 근데 진짜 너무 힘들다. 내일 내가 건물 사실 계약을 해요. 병원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내일 계약하기로 해가지고 하기로 왔는데 내가 컨텐츠가 너무 고갈이 돼서 배경이랑도 시간이 잘 안 맞고 좀 못 찍고 있고 자동차 관련된 컨텐츠 찍어야 되는데 어쨌든 네가 아까 전에 보여준 것 미술 관련된 컨텐츠 네. 하자고. 또 제가 궁금해서 형한테 보내드렸잖아요. 사실 뭐 내가 미술 고수도 아니고 컬렉팅 한지 나도 1년밖에 안 된 사람인데 하는 것도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관심이 좀 있어서 할 얘기들을 그냥 대충 아주 초보자들을 그냥 네. 이거는 입문자용 방송이에요. 미술 컨텐츠를 하려면 좀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즉흥적으로 한번 해보자. 딱 궁금한 게 하나예요, 형. 미술 작품은 왜 이렇게 비쌀까?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사치품은 희소성이잖아. 미술 작품이 싼 것도 되게 많아요. 작가가 되게 열심히 그렸는데 네네. 100호짜리 작품, 가로가 163에 뭐 세로 130 정도 되는 100호라고 하는데 반대로 해도 똑같고 100호짜리 작품 막 100만원, 200만원 이것도 안 하는 작가들도 많아. 신진 작가들 중에. 작품이 꼭 비싸다고 할 수는 없고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의 교과서에 이름을 남긴 피카소라든가 몬드리안, 뭐 칸디스키 이런 사람들도 그 사람의 작품 세계의 메인이 되는 작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지. 피카소가 남긴 드로잉 중에 싼 건 몇백만 원짜리도 있어. 에? 진짜요? 다 비싸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사람이 역사에 이름을 남겼고 그 사람이 한 작품 중에 가장 비싼 거, 가장 좋은 거, 그런 것들이 비싼 거고 왜 그렇게 비싸냐. 미술품하고 일반 사치품하고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어. 미술품 천장이 없어. 바닥도 없고 상방 하방이 없어. 하방으로 가면 빵원도 되고요, 상방으로 가면 이제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매번 생각해보면 딱 이유는 하나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모든 미술 작품 전 세계 하나잖아요. 에디션이나 이런 거 말고 바스키아에 뭐 되게 좋은 작품이 있다, 전 세계 하나잖아요. 네네. 대부분 요즘에 시장에 돈도 많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천억에 팔리고 이런 작품들은 대부분 누가 사냐면 일반 부자가 사는 게 아니라 펀드에서 많이 사요. 아트 펀드 이런 거 말고 글로벌 헤지 펀드들에서 많이 사고 걔들 막 굴리는 돈이 몇십 조 몇백 조 되니까 그런 데서 막 1,000억 2,000억 주고 지르는 경우가 많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한번 경매에 나왔었는데 크리스티 나왔었나?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빈살만 왕세자가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4,000억인가 5,000억. 어쨌든 뭐 그거는 다빈치 작품이니까 뭐 모나리자의 작품을 가격으로 추산하면 얼마일까요? 해가지고 추산한 가격이 뭐 3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것 때문에 오는 관광객의 수와 입장료와 그리고 이게 또 연구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를 땡겨보면 3조 정도 된다고 재밌는 계산을 한 사람도 있고 어쨌든 상방이 없는 이유는 문화재이기 때문이고 상방이 없을 정도로 비싼 작품들은 컨템포러리 작가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 작가들이 모던 작가들이죠. 우리가 모던이라고 하면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이 끝난 세잔이라든가 피카소, 몬드리안 진짜 우리가 교과서 뭐야 피카소 이런 사람들 있잖아.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긴 예를 들어 이순신의 칼이 있다라고 하면 이순신의 칼은 하나밖에 없잖아. 진짜 썼던 칼은 나폴레옹이 쓴 무장 한 몇백 개 있다 돼. 30억에 막 하림이 낙찰받아서 좀 본사에 있고 막 이렇대. 미술품 하나밖에 없게 돼 비싼 거. 엄청 큰 다이아몬드도 굉장히 희소하지만 그런 것들은 또 발굴될 가능성이 있고 엄청나게 그것도 비싸지만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거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보석들도 있고 하잖아. 미술품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네. 그럼 요즘 잘 나가는 작가들이나 그 작가들의 작품 그건 또 왜 이렇게 비싼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사실 잘 나가는 작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아요. 하루가 다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전 세계 200개 국가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고 얘네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갤러리스트도 많고 연예계상 똑같아. 갤러리 전 세계적으로 되게 탑2 갤러리가 이제 하우젠월스랑 가고시안의 갤러리가 있는데 얘네가 이제 작가들 픽업하는 기준은 얼마나 잘 팔릴 것인가, 매출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돌 오디션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 전 세계에서 아이돌 오디션 보는 애들이 한 몇천 명씩 되는데 그쵸.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작가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실력을 떠나서 갤러리, 좋은 갤러리 픽업되고 좋은 갤러리 사람들이 그냥 좋게 보고 이런 작가들이 매일매일 나와. 그걸 업데이트하고 팔로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2020년에 라이징 스타가 누구였느냐,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작가는 누구였느냐, 트렌드는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에 뜨는 작가 얘기하는 게 너무 많죠. 너무 많고 사실은 뜬다라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연예계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1년에 한국에 가수로 데뷔하는 사람들이 800팀에서 한 1200팀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1000팀이 한 해 데뷔를 해서 5년 후에도 괜찮게 이름을 알리는 가수들은 50팀도 안 돼. 그 중에 10년을 살아남는 가수들은 5팀도 안 돼. 그런 식으로 연예계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작가들도 지금 떴다라고 해서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정말 어려운 거고 엄청 치열하고 이 세계가 당장 막 가격이 엄청 오른다라고 해서 그게 꼭 계속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 라이징 스타 얘기할 때도 그런 부분이 좀 조심스러운데 언제 살아날지도 모르고 뜨는 작가들 중에 1000팀이 나왔는데 100팀이 살아남고 10팀이 살아남고 5팀이 살아남고 그 중에서 계속 살아남는 애들 중에 깨 치고 나가는 애들은 밀사의 이름을 남기는 거죠. 그렇게 살아남는 건 정말 어려운 거고 지금 그래도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라이징 스타들이 있어요. 2020년에도 이제 라이징 스타들이 있고 2020년에 저도 컬렉팅을 막 어마어마하게 제가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컬렉팅에 막 목을 메고 하는 사람도 아니어서 취미로 그냥 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 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2020년에 라이징 스타 중에 안타깝게도 한국 작가는 두각을 나타낸 사람은 없었던 것 같고
10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세계 시장에서 한국 작가들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아시아는 아시아 많죠. 아시아로 넓힐 일본 많아요. 많죠. 미스터도 있었고 메드사키도 있었고 갤러리 가격 2만 불, 3만 불 하던 애들이 경매에서 30만 불, 40만 불 찍고 이런 거 흔한 일이에요. 10배씩 뛰는 건 흔한 일, 굉장히 흔한 일이고 근데 한국 신진 작가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면 되죠. 일본 시장이 훨씬 저희보다 아니 우리나라 시장이 훨씬 좋은 시장인데 일본 시장은 되게 좀 폐쇄적이고 되게 국제적인 시장인데 일본의 작가들을 키우는 시스템이 우리나라 좀 달라요. 일본 오타쿠 문화가 좀 발달돼 있어서 보통 내가 얘기하는 그런 일본에 뜨는 작가들은 대부분이 이제 망가 베이스로 하는 그런 작품들이 좀 많고 메드사키도 그렇고 메드사키가 그 있어요. 모나리자 같은 거 눈물 이렇게 검게 해서 카이카이키키 출신들이 많아요. 무라카미 타카시랑 친한 무라카미 타카시가 의도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작가들이 많고 근데 이게 연예계랑 똑같은 게 JYP랑 YG랑 이런 데 나오면 그쵸. 웬만큼 보장이 되잖아. 맞아요. 그렇잖아. 그런 거랑 똑같아요. 좋은 갤러리에서 나오면 얘 작품성이고 뭐 나발이고 그 갤러리로 옮겨간다는 소문만 나도 경매에서 3명씩 막 올라요. 오늘날의 그 신진 작가들, 신진급은 아니지만 중견 작가들, 네. 30, 40대 작가들 중에 라이징 스타들 보면 그 연예인이랑 똑같다고 보면 작가들이 막 힘들게 그리고 막 예술세계를 추구하고 이런 것보다 그런 작가들도 있지만 그런 작가들 중에 인정받는 작가도 있지만 세계 시장의 트렌드와 자본과 메가급 갤러리들의 어떤 각축전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 그들이 띄우면 떠요. 정말 그 하우젠월스나 이런 데 간다라고만 하면 가격이 갑자기 10배, 20배씩 뛰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흑인 작가들이 굉장히 약진했어요. 지난 5년, 4년의 트렌드를 보면 굉장히 약진했고 그 약진의 최초의 어떤 시발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줬던 게 바스키아의 그림이 1000억 이상에 팔렸었고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비싸요. 그때 당시에 되게 좋았던 그림이 1000억 넘게 팔렸는데 근데 이제 그 밑에 그림들 그것보다는 조금 이제 떨어진다기보다는 조금 가격 좀 낮지 않을까 이런 네. 그림들도 막 600, 700억에 막 팔리고 시장이 그래요. 그래서 바스키아의 약진 이후에 흑인 작가들이 두드러지게 되게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고 메가급 갤러리들이 흑인 작가를 픽업해서 얘네들을 프로모션에서 팔면 돈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됐고 그래서 흑인 작가들 중에 재능 있는 작가들을 많이 픽업해가지고 지금 흑인 작가들이 가격이 높은 작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바스키아의 그림을 보면 왕관이 있잖아요. 네. 그걸 뭐 이제 오바마의 대통령의 뭐 출연을 뭐 예언했다. 아직까지 흑인이 굉장히 차별받고 뭐 이런 사회이긴 하지만 미국 사회의 어떤 그 계층이 변동해서 흑인이 또 주요한 역할을 차지하면서 이제 미술 세계에도 그게 좀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흑인 작가들뿐만 아니라 뭐 니콜라스 파티 같은 초상을 베이스로 그렸고 막 풍경도 그리고 뭐 정글도 그리고 하는데 되게 독특해요. 세컨더리 시장에서는 200만 불 넘는 가격을 가진 작품도 되게 많다 그러고 그리고 최근에 아트넷인가 어떤 거기 보니까 에디 마르티네즈도 굉장히 라이징 스타였어요. 2016년에는 필립스 경매에서 23,500 받은 작품이 2020년 정확하게 4년 만에 나와서 그게 7억을 넘게 찍어요. 4년 만에 몇십 배가 뛴 거야. 30배 많게 뛴 거야. 그래서 에디 마르티네즈 같은 경우도 페르텐 소속이기도 하고 미국에 있는 미첼리네스인가 거기 소속이기도 하고 페르텐도 가고시아나 하우저급은 아니지만 카이카이키키 작가들 일본 작가들 많이 하고 프랑스 갤러리인데 굉장히 이제 전세 시장을 잘 탔어요. 하우스가 페르텐 소속이거든. 하우스가 스트리트 아트를 뭐 창시한 사람은 아니지만 스트리트 아트에서 약간 백인이 하는 스트리트 아트 그 애니메이션하고 결합한 뭐 그런 걸 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줬는데 하우스가 엄청나게 떴죠. 어마어마한 상업적 성공을 거뒀죠. 전용기 타고 다니단 말이야 그 젊은 나이에. 요즘 작가들이 그래. 돈 겁나 많이 벌어. 데미안 허스트는 재산이 1조 5천억이 넘는데 정말 상업주의의 끝판왕이지. 사실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아요. 제가 무슨 작가냐. 하우스도 그냥 뭐 디즈니 같은 데서 애니메이션 그리고 하다가 어떤 명품 브랜드랑 콜라보하고 뭐 하다가 떠가지고 X 이렇게 막 인형도 팔고 뭐도 팔고 뭐 그리고 작품도 굉장히 또 오르고 엄청나게 떴죠. 근데 하우스에 딜을 잇는 게 에디 마르티네즈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페르탱에서 그런 거 잘 픽업해오니까 에디 마르티네즈가 실제로 페르탱으로 가격을 결정한 게 2019년인데 2019년 이 언저리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 이 갤러리에 받을 수가 없는 갤러리에서 2만 불, 만 불에 팔았는데 사람들이 미친듯이 줄을 서 대기가 없어. 받아주지도 않아. 얘를 받으려면 갤러리 가격이 2만 불, 3만 불밖에 안 하는데 다른 그림을 200만 불, 300만 불씩 사줘야지. 그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떨이 작품 다 사줘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시장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핫한 작가들 너무 많아요. 갤러리나 경매에서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렇게 의도적으로 띄우고 기획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잘 골라야 되는데 쉽지 않죠. 또 형 말씀 들어보니까 이 뜨는 이유가 너무 복합적이네요. 너무 복합적이죠. 작품성이 좋아 뜬다는 아니에요. 작품성이 쓰레기인데 갤러리에 픽업만으로 뜰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결합이 된 건데 얘네들이 또 먼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린 트렌드를 사는 거예요. 컨템포러리 아트를 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픽업 사면 되는데 픽업 좀 비싸니까 컨템포러리 아트 하면서 이제 갤러리 좀 더 싸게 받아서 존버하면 내가 뭐 100만 불도 가고 뭐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되게 최근에 뭐 요시토모노 하나 138억에 낙찰된 홍콩 소더비에서 낙찰된 그림이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림이었잖아요. 10억 미만 주고 샀는데 138억에 낙찰이 됐어요. 그게 11년 만에. 그런 어떤 잭팟은 사실 기대하면 안 되긴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미술품도 세금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술품에 세금을 매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제 문화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세금이 원래부터 없었고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사업소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또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김현장이 창립하신 분이 미술품이 어마어마하게 많나 봐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이걸 반복적으로 팔았는데 국세청에서 뭐 사업소득으로 봤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뭐 판례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 이슈긴 해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고 네. 어쨌든 미술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끝도 없고 사실 저 말고 저보다 더 고수인 분들 여러분 모셔가지고 얘기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초보자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돼 이런 거는 사실 답이 없어요. 사실 미술 시장은 정말 사기가 판치는 시장이거든요. 이 펜이 예술이래 막 이런 것도 있잖아. 근데 이게 얼마 준다고 어떻게 알아? 이게 주식이랑 이런 것처럼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도 아니고 정가라는 게 없어요 미술은. 그래서 사는데 가격은 오픈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 되게 많고 진짜 되게 어둡고 깜깜하고 굉장히 되게 비효율적인 시장인데 이거 접근하는 건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 그냥 안 하길 추천드려요. 주변에 정말 이걸 끌어주고 양심적으로 끌어주고 이럴 수 있는 뭐 지인이나 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소위하면서 하는 게 좋지 혼자서 맨땅에 헤딩한다고 되는 시장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한 방에 한 몇백억을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 상관없어요. 그냥 파우저나 이런 데 가서 2천만 불 쓸 수 있는데 너희 자꾸 뭐 사면 되니? 이러면 이제 한 방에 풀리거든 이게.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뭐 아트 펀드 강의 이런 거 듣지 마세요. 솔직히 나 다 들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컬렉터가 아니잖아. 그럼 뭐하러 듣고 있어 그거를. 어쨌든 다음 편으로 다시. 네 다음 편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컨텐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가가 판치네. 여기도 짜가, 여기도 짜가, 짜가가 판을 친다. 아니 제가 어제 영상을 한번 쭉 봤는데 요즘 잘 나가시는 작가분들이 너무 많지만 일부 형이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그래도 저 같은 입문자들이 좀 더 봐볼 만한 몇 분만 작가를 알려주실 수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 시장에 처음 들어오면 저도 되게 초행자고 초보자라서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제 진짜 빅컬렉터 분들이나 컬렉터 한 10년 이상 하시고 정말 고민 많이 하시는 대단한 분들이 보시면 쟤 뭔데 저렇게 깝쳐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제가 그냥 1년 동안 경험한 거를 생각을 해보면 초행자가 여기 들어오면 대가들 위주로 조금 보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야지 눈도 좀 높아지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대가가 됐는지도 알 수 있게 되고 신진 작가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세계적으로 라이징 스타들 라이징 스타를 쫓는 게 트렌드를 쫓아가는 거고 미술품은 전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미술사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미학적인 거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미술품 너무 좋은데 내가 3억을 주고 산 그림이 이게 5천만 원이 된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이거 사겠어? 망막적인 즐거움만을 위해서 미술 작품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재벌도 그렇게 안 해요. 망막적인 즐거움만 찾으면 하나만 사도 돼요. 사실은 미술품은 시각적 즐거움과 그리고 문화예술적 어떤 즐거움, 지적 즐거움과 더불어서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1,000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는 투자 자산이 아닌 분들도 있죠. 1,000만 원짜리는 솔직히 뭐 한 500만 원 돼도 뭐 내가 즐겼으면 되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억대로 가게 되고 10억대로 가게 되면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불가능해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그래요. 자산이 몇 천억 단위로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 물가 상승률 이상은 올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 작품을 잘 사면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하고요. 실제로 한국에서 컬렉팅 하시는 분들 중에 해외 작가들 잘 하셔가지고 작품 차익만 정말 100억, 200억 이상 보신 분들도 꽤 있어요. 옛날부터 컬렉팅 하신 분들이죠. 네. 결국 라이징 스타를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컬렉팅 카페에 가보면 저는 트렌드보다는 어떤 제 취향이 있는 작가를 선택하려고 1,000만 원 이하는 그게 괜찮아요. 2천만 원짜리 괜찮아요. 1억 미만의 작가들 중에서는 그냥 자기 취향대로 가셔도 1억 받자 얼마 읽겠습니까? 네. 근데 그 진짜 돈 단위가 커지게 되면 절대 그렇게 컬팅할 수 없어요. 난 장담할 수 있어요. 고수님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너 눈을 믿지 마라. 네 취향을 믿지 마라. 네가 예뻐 보이는 거 사지 마라. 처음 들어오면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정말 왜 얘네들이 라이징 스타인지를 계속 공부하고 팔로우업하고 쫓아라. 그래야 이게 눈에 보인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런 트렌드를 빨리 쫓으려면 해외에서 좀 유명한 갤러리에서 일하는 갤러리스트들하고 친해질 필요가 있고 뭐 아트 딜러 중에 좀 잘하는 친구들 아트 딜러 중에 저는 8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뭐 중고차랑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런 분들하고 좀 친분을 유지하면서 계속 작품들을 보고 얼마에 팔리는지 보고 추세를 보다 보면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작가들에 대해서 뭐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면 작가는 사실 그래. 난 예를 들어 나 에디 마르티네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굉장히 라이징 스타예요. 페로템으로 옮겨간 이후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취소된 게 3년 정도 됐고요. 4년 만에 거의 한 30배, 40배가 오른 작가인데 한 명 한 명 작가를 보기보다는 그런 트렌드를 잘 아는 갤러리스트들이나 실력이 좀 괜찮은 그런 딜러분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얘가 왜 뜨는지를 스스로 찾아봐라. 그 사람들 말만 믿지 마라. 딜러들은 딜러일 뿐이고 그 사람들 말을 듣되 자기가 스스로 또 검증해보고 컬렉터들끼리 또 이렇게 같이 얘기도 해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안목을 키워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부동산은 사실 인터넷으로만 배울 수 있어요. 임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요즘 로드뷰가 너무 잘 돼
돼 있어서 그래도 임장 가긴 가야 돼요. 임장 가면 이제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거든. 네. 뭐 물이 샌다든가 아니면 좀 기울어져 있다든가 땅이 부동산 실거래 가격 다 뜨잖아요. 네. 근데 미술은 실거래 가격이 기껏 해봐 이제 옥션에서 체크되는 그거를 이제 소더비나하고 크리스티 이런 데 들어가면 나오는데 뭐 그거를 보고도 파악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작가들이 있어서 너무 천차만별이고 네. 그걸 다 팔로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하고 좀 이제 친분을 쌓으면서 지내는 게 저는 제일 빨리 배우는 법인 것 같고 플러스 컬렉터들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어설프게 컬렉팅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진지하게 컬렉팅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 많이 늘지 않을까. 처음에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무조건 뭐 한국 작가만 사야 되고 이런 분들이 옆에 있으면 한국 작가만 사게 되고 이러는데 해외 작가 사야 되고 어떻게 사야 돼요? 너무 막막하잖아. 한국 작가야 뭐 그쵸. 우리나라니까 사기가 쉬운데 그런 거에 대해서 길을 좀 알려주고 사람도 소개를 해주고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진짜 좋고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사실은 이 시장 접근하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접근을 해도 시행착오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시행착오가 다 돈이에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 너무 짜증난단 말이야. 사실 내 장모님이 그래서 컬렉팅을 포기했어요. 아. 장모님도 컬렉팅을 오래 하시다가 여기서 좀 눈탱이를 좀 많이 맞을 상처받고 컬렉팅을 좀 포기하신 뭐 이런 케이스가 됐는데 이제 그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갤러리도 좀 좋은 갤러리에 있는 일을 좀 잘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라.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